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미국 고용시장이 주춤하다는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6월 채용 공고가 9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6월 구인 공고가 월가 예상치인 1,100만 건을 밑돌고 전월과 비교해도 60만 5천 건가량 줄었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 지역 연은 총재들은 잇따라서 아직은 물가 잡기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신호와 고물가 경고가 동시에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간밤 뉴욕 증시는 그래서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물론 미중 갈등 이야기도 하나의 영향을 미쳤겠죠. 기술적으로는 경기 침체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아니라는 미국 정부와 체감 지표의 둔화를 말하는 시장. 연말쯤 우린 어느 쪽이 옳았다고 얘기하게 될까요? 8월 3일 수요일, 여러분은 지금 출근길 경제코치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GS 리테일이 하청업체에서 부당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GS 리테일 측 입장도 함께 들어보고요. 한국전력이 내년 7월분부터는 자동이체 할인을 아예 폐지한다고 합니다. 기름값이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을까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 말까지 유류세 탄력세율을 좀 더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내일 민간 주도로 규제 개선을 심의하는 첫 규제심판 회의가 열리는데 어떤 안건들이 올라올지 살펴보고요.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문제, 사람 잡는 아파트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또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 전해드렸는데 앞으로는 괜찮을까요? 다양한 경제 소식들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증시 들렀다가 경제 언박싱 하는 날이죠. 최근 유럽의 물가가 무섭게 치솟고 있는데 지난달에 유럽중앙은행이 드디어 제로금리 시대의 종언을 선언했습니다. 지금 유럽 경제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질지 한국외대의 강유덕 교수와 함께 알아볼게요. 저희 방송 중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51하고요. TBS 앱과 유튜브도 열려 있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나 기자님, GS25 편의점 운영하는 GS 리테일 공정위에서 2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데 뭘 잘못했습니까? 네, 이 공정위는 GS 리테일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그래서 과징금 243억 원을 부과했는데요. 이게 하도급법 위반 사례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를 한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나 하면 이 편의점에 가면 식품 브랜드들 말고 편의점에서 자체 제조한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뭐 PB 상품이라고 하는데 김밥, 주먹밥, 뭐 도시락, 샌드위치 이런 GS 리테일이 자체 개발한 상품을 만드는 거는 제조업체에 위탁을 합니다. 근데 이 제조업체들한테 GS 리테일이 좀 부당하게 돈을 받았다라는 게 공정위 주장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편의점에서 뭘 사 먹을 때 가끔 음료수 증정 행사 같은 게 붙어 있을 때가 있는데 네. 이렇게 편의점에서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쓰는 요 비용, 판촉 비중의 일부를 제조업체들한테 요구해서 GS 리테일이 받아왔다라는 게 공정위 지적인데요. 이렇게 해서 한 총 126억 정도를 GS 리테일이 제조업체들에게 받았다고 하고, 근데 공정위에 따르면 이 GS 리테일은 이런 판촉 행사를 제조업체가 본인들이 원해서 이런 상품들을 더 많이 팔려고 자발적으로 제안해서 비용을 부담한 것처럼 꾸미려고 행사 요청서를 내라라고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판촉비를 좀 덜 내는 제조업체들과는 거래를 좀 중단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신호를 좀 준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고, 또 판촉비 말고도 성과 장려금이라고 해서 이 70억 정도를 GS 리테일이 부당하게 받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성과 장려금이라는 거는 원래 하청업체가 자기네 물건을 더 많이 써달라 이런 의미에서 만약에 전년보다 매입 금액이 늘어나면 좀 돈을 깎아주는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GS 리테일은 매입 금액이 늘지 않고 줄었는데도 오히려 하청업체들에게 성과장려금을 받아간 경우도 있어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건 합치면 근 200억 원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GS 리테일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GS 리테일은 이게 유통사인 편의점 그리고 PB 제조사의 관계를 너무 과불관계로만 공정위가 보고 판단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통사랑 PB 제조사는 협력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통사는 PB 제조사가 만드는 상품 판매를 늘리려고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이게 대부분이 신선식품이라서 재고도 떠나야 되니까 이 제조사가 판매 성과를 높이는데 좀 함께 비용을 쓰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와는 별개로 벌금이 그러니까 잘못하긴 좀 했더라도 벌금이 과도한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편의점 신선식품의 고질적인 문제가 유통기한이 워낙 짧다 보니까 폐기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가맹점주들이 폐기가 두려워서 애초에 신선식품을 잘 주문을 안 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유통업체나 PB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이 가맹점주들이 발주를 늘리면 늘릴수록 좋으니까 폐기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세요라는 의미에서 폐기 비용을 본사가 85% 그리고 상품 제조사가 15%를 부담하는 게 지금까지 관행으로 자리 잡아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GS 리테일이 그러니까 GS 리테일 입장에서 신선식품에는 그렇게 많이 남기는 게 없이 좀 편의점주들한테 이익이 많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 공정위의 벌금은 본사가 모든 이익을 가져간 걸로 보고 좀 과하게 많이 부과된 것 같다라는 게 회사의 주장이고요. 이런 주장을 가지고 GS 리테일은 항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GS 쪽의 입장도 알겠는데 그걸 감안해도 금액이 좀 과하다 이런 느낌은 좀 지울 수가 없거든요. 공정위 심판 결과에 따라서 행정소송 결과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결과 나오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기요금 자동이체하면 요금을 좀 깎아주잖아요. 네. 그런데 앞으로 이 할인 혜택이 사라집니까? 네,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전이 전기요금 자동이체로 납부를 하면 이 전기요금의 1%, 그리고 금액으로 치면 최대 1,000원을 매월 깎아줬습니다. 근데 이거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는 해당이 안 되고요. 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 걸어놨을 경우에 이렇게 했는데 지난달에도 아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깎였습니다. 이미 반토막 났는데요. 이걸 전기요금의 1%에서 저번 달부터는 0.5%, 금액으로 치면 최대 500원까지만 깎아주는 걸로 혜택이 반토막 났고, 근데 요마저도 내년 6월이면 혜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다만 만약에 아직까지 계좌에서 전기료 자동이체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만약에 내년 6월 전까지 신규로 자동이체 신청하시면 1년 동안은 월 최대 500원 할인은 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인폭을 줄이는 게 아무래도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한전이 경영 상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석탄이나 원유 가격 오르는데 전기료를 그만큼 못 올리니까 올해 1분기만 해도 8조 원에 가까운 적자를 내서 어디서든 조금 비용을 줄이려고 이렇게 자동이체 할인 혜택을 조금 줄이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근데 다만 좀 당연하지만 이 자동이체 할인은 없앤다고 그렇게 크게 도움이 살림에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전 살림에요. 이 한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자동이체 납부 고객이 1,337만 가구인데 이 가구들한테 모두 월에 500원씩 깎아줬다고 하면 한 달에 66억. 그러니까 이거를 안 깎아주고 한전이 받는다면 66억이고 1년에 800억 정도인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1분기에만 한전이 적자가 8조 원이니까 큰 도움이야 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살림이 어려우니까 이런저런 비용 나갈 구멍을 좀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부가 유류세를 상황에 따라서 더 많이 내릴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어제 마련을 했죠. 네, 이 유류세가 상황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변경해서 운용할 수 있는 탄력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지금은 이 폭이 최대 30%인데 이 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앞으로는 유가나 물가 상황에 따라서 유류세를 최대 50%까지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게 유류세 산식이 굉장히 복잡해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은 최대 37%까지 깎을 수 있고 최대 폭을 적용하게 되면 55%까지 깎아줄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최대 폭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건 아니고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정부가 원하면 깎아줄 수 있는 조항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법이 바뀌긴 했는데 정부가 유류세율을 당장 낮추기는 쉽지 않다라는 예상들도 나오는데 이 추경호 부총리가 엊그제 국회 업무보고에서 물가나 재정 상황 보고 판단해서 좀 낮출 때 낮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 최근에 유가가 좀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법은 통과됐지만 당장 유류세를 추가로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00원대로 내려왔고 서울에도 그 잘 찾아보면 1,700원대 기름이 있더라고요. 다만 하반기까지 경유 가격이 크게 내려가긴 어려운 상황인데 규제 심판을 없애는 게 목적인 규제 심판. 네. 동화 반복인가요? 네. 규제 심판이라는 건 어떤 제도인가요? 예, 윤석열 정부가 새로 만든 규제 혁신 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이런 규제는 좀 이상할 것 같다라는 건의를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냥 일반인들도 규제정보 포털이라는 홈페이지 가시면 국민 제안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의견을 취합해서 이걸 소관부처가 검토를 해서 규제 심판부에 올립니다. 이 규제 심판부에는 민간 전문가 그리고 현장 활동가에서 한 100명 정도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안건별로 좀 전문성이 있는 5명 정도가 사안에 따라서 규제 심판부가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건의한 사람 그리고 이해관계자 그리고 관계 부처의 이야기를 들어서 여기서 이 규제는 조금 없애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부처에다가 이거 개선해라라고 권고를 하게 되고 근데 만약 부처가 이거를 못 없애는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그런데 여기서도 또 소명이 별로 충분치 않은 것 같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에 가져가서 이 사안을 들여다보게 되는데 물론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장관이 여러 단계를 모두 거쳐서 대통령 앞에까지 가서 우리는 규제를 절대 개선할 수 없습니다라고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을 테니까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진 않을 테지만 그만큼 또 정부가 상징적으로 규제를 못 풀 강력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풀어라 이런 의지를 드러낸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정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규제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을 좀 형식을 달리하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내일 열린다는 규제심판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됩니까? 네, 이 내일을 시작으로 2주 정도 간격 두고 각기 다른 사안에 대해서 계속 규제심판이 시작이 되고 이 2주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온라인 토론도 열릴 예정인데요. 이 온라인 토론은 규제정보 포털 홈페이지에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제는 내일부터 첫 번째 안건은 대형마트 영업 제한인데요. 지금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아예 못하고 월에 2번 의무 휴업일도 지켜야 되는데 이거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규제를 유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늘리고 또 온라인 유통이 커졌으니까 이걸 감안해서 규제를 풀어야 되는지 이거를 놓고 규제 심판이 열릴 예정이고요. 이 밖에도 뭐 대리점에서 핸드폰 추가 지원금 살 때 추가 지원금을 주는 게 지금은 상한선이 공시지원금의 15%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그 이상은 못 주게 되어 있는데 이 한도를 폐지할지 말지 그리고 지금은 미혼부도 지금 미혼부가 혼자서 아이 출생 신고를 쉽게 할 수가 없는데 이거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바꿀지 말지 이런 게 규제 심판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네, 의무 휴업일 이 규제를 폐지하는 거 참 논란이 많은 이슈인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층간소음 관련해서도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한답니까? 네, 이 핵심은요. 층간소음이 덜 나도록 건설사가 바닥을 두껍게 짓는다. 그러면 아파트를 한층 더 올릴 수 있게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정책이 딱 발표된 건 아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입에서 나온 정책 추진 방향인데요. 네, 그동안 보면 층간소음을 줄이려면 층고도 좀 높이고 바닥도 두껍게 지으면 좋긴 한데 그러다 보면 아파트의 높이가 전체적으로 높아져서 이 건설사 입장에서는 한 층 정도를 못 짓게 되고 그러면 집을 팔 집이 줄어드니까 손해가 나니까 이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굳이 규정보다 바닥을 더 두껍게 짓지는 않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법상 바닥 두께가 최소 21cm는 돼야 되는데 요거를 건설사가 30cm로 더 두껍게 지으면 용적률을 완화해줘서 한층 정도는 건설사가 더 올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건설사들한테 좀 자발적으로 바닥 두께를 두껍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두껍게 지었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바닥재는 건설사들이 짓기 전에 그 실험실에 가져가서 저희가 이런 바닥재를 쓸 겁니다라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닥재를 써서 지은 다음에 실제로 층간소음이 신고한 것만큼 덜 나는지 이것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사람 잡는 아파트 얘기 많았잖아요. 층간소음 때문에 강력사건 발생한 일이 많았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시행사, 시공사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이런 조항을 넣지 않으면 이거 해결 안 될 것 같거든요. 짓고 나서 이거 넣었다고 하고 A 넣었다고 하고 B 넣고 이런 건 어떻게 잡아내야 할지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봐야겠습니다. 자, 물가 상승률 앞으로 물가 전망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이 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3%로 발표가 됐는데 뜯어보니까 외식 물가가 전년보다 8.4% 뛰어서 1992년 이후 30년 만에 가장 가파르게 오른 걸로 나타났거든요. 이건 식재료 가격이 올라서 외식 가격도 오른 건데 문제는 정부는 9월 말이나 10월 정도의 물가 정점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 그 전에 추석이 껴있다 보니까 혹시나 날씨 같은 이런저런 요건에 따라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요동칠 수가 있어서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내에서는 아직 마스크 쓰셔야 하고요. 기본적인 방역수칙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영차. 국내외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간밤 뉴욕 증시 어땠습니까? 일단 미국 증시는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촉발된 미중 갈등이 격화되자 하락 출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무력 충돌 등 극단적인 사태로 확대될 가능성이 약화되자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호재성 재료가 유입된 개별 종목 중심으로 나스닥의 강세가 뚜렷했고요. 하지만 연준 위원들이 공격적인 발언을 하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달러화의 강세가 확대되자 재차 매물이 출회되면서 후반 장에는 조금 하락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고요. 또한 펠로시 의장이 수요일에 대만 총통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어 여전히 미중 갈등 우려로 하락 전환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마감한 것이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미중 갈등, 증시에 여러 가지 부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을 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대만 인근에 전투기를 보내서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까지 부각이 되면서 미중 갈등이 확대가 됐었고요. 하지만 양국 모두 군사적인 충돌을 바라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장 초반을 제외하고 일단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긴 했습니다. 또한 사실 미국 정부의 스탠스를 봤을 때는 그때 정상회담이었죠. 전화를 통해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옹호하는 등 발언을 하면서 문제 확대를 바라지 않고 있었기 때문도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물론 중국도 4에서 7일 사이에 대만 포위 사격 훈련을 발표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기는 했으나 군사적인 무력 시위 이외에 경제 부분으로는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 점도 시장에서는 조금은 안정적인 요인으로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실제 시간이 지나면서 엔화가 약세를 좀 보였고요. 대만과 중국의 환율이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고 관련 종목군도 전일과는 달리 반등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잉잉원 대만 총리와 면담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관련해서 중국이 어떤 대응을 이어나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지금 중국의 상무부에서 이 대만으로 향하는 천연 모래에 대한 수출을 좀 중지하겠다라는 보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중국이 대만 해협 근처에서 군사훈련을 강행하겠다고 한 부분이 관련된 지역이 굉장히 아시아권 내에서는 물동량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는 좀 있어 보입니다. 간밤에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국채 금리가 급격하게 뛰었다. 어떤 관계인가요? 네, 일단은 이 장 후반에 사실 미국 지수가 좀 하락을 했는데 이 국채 금리 급등과 달러 강세가 확대된 영향으로 좀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연준 위원들의 발언의 톤 때문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장 시작 전에 이 중도 성향의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연준 위원들은 확고하고 완전히 단결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한 가운데 아직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갈 길이 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 부분이 조금은 시장에서는 경계감을 준 것 같은데요. 시장이 온건한 연준을 기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될 것을 시사했습니다. 더불어서 이 매파 성향의 로레타 맥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도 투자, 소비 지출, 주택 부문의 둔화가 시작돼서 올해 성장률은 추세 이하일 것이라고 경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기 시작했다는 어떤 증거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또한 저희가 익히 비둘기파적인 성향으로 알고 있는 이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도 9월에 50bp 인상이 합리적이긴 하지만 만약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완화되지 않으면 75bp 인상도 좋은 선택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75bp 금리 인상을 했던 역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렇게 이들의 이야기에서 75bp가 굉장히 손쉽게 나온다라는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연준 위원들은 경기보다는 인플레이션, 물가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에반스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지 않으면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2, 3회에 걸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필요까지 있다라고 언급을 한 부분이 이 국채 금리의 급등을 좀 불러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년물 금리하고 10년물 금리 모두 한 18에서 19bp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2년물 금리는 약 3% 선을 좀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미국 연준이 우리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지만 경기 침체가 아니야. 이 고용 지표를 봐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용 지표가 좀 주춤하다. 이런 통계도 있네요. 네, 일단은 이 고용 지표가 이번 주 금요일에는 이제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좀 더 저희가 디테일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6월에 미국 채용 공고가 간밤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1,069만 8천 건으로 전월 대비해서 한 60만 5천 건 정도 감소를 했거든요. 이게 9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한 거고요. 시장의 예상치였던 1,100만 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세부 내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채용 공고의 감소는 소매업이 34만 3천 건 정도 감소를 하면서 이를 좀 주도를 했습니다. 전체 고용률도 6.6%를 기록해서 지금 몇 개월 연속으로 좀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소매업이 7.0에서 5.1%로 크게 감소한 가운데 레저 및 접객업도 9.0에서 8.5%로 비내구재도 6.0에서 5.5%로 감소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대체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불안 이유로 구조조정을 언급했거나 임금 상승을 견인했던 업종 중심으로 고용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는 미국의 고용이 견고하기는 하지만 서서히 둔화되고 있음을 좀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매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지 여부와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고용보고서의 결과 모두 시장에서는 이목이 집중될 것이라고 좀 보여지네요. 네,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네, 일단 양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매파적인 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아무래도 이런 부정적인 환율 영향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다만 펠로시의 대만 방문 이슈가 미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 초반에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장중에 이 차잉잉원 총리와의 대담에 따른 중국의 반응이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재차 1,310원대를 넘어선 환율 부담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밤에 중국의 ADR들이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서 조금은 안도가 되기도 하지만 10시 반 이후에 개장하는 중국 시장의 분위기는 저희가 체크하면서 넘어가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에 드디어 유럽이 제로금리 시대를 끝냈습니다. 무려 11년 만인데 유럽 중앙은행이 앞으로는 보폭을 더 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유럽이 워낙 물가가 무섭게 오르는 이 상황을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건데 에너지 위기는 아직까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하반기로 가도 유럽의 물가가 좀 잦아든다 이런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긴축, 정면 대응이 통할까요? 한국외대 LT학부의 강유덕 교수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그동안 유럽은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도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냥 돈을 풀어서 경기를 좀 지탱하는 그런 정책을 오랫동안 써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 제로금리와 안녕할 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나요? 예, 맞습니다. 사실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작년 후반기부터 물가가 많이 올랐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2월 달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발생하면서 이때부터는 이제 유가 상승, 그다음에 식품 가격이 워낙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유로존 출범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월 물가 보시면은 유로존이 8.9%, 영국이 9.4% 정도이고요. 유로존이 19개국으로 돼 있는데 이 국가들 중에 뭐 독일 같은 경우는 8.5% 정도 물가 상승률 나왔는데 발트 3국 같은 경우는 뭐 20%를 넘어섰고요. 20%요? 예. 유로존이 아닌 체코나 폴란드 이런 나라를 보더라도 뭐 15%, 17%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뭐 지금 우리가 살아온 근래 한 수십 년 동안에는 뭐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기존에는요. 그 유럽 안에서 말씀하신 그 유로존 안에서 어디는 이게 비싸고 어디는 저게 저렴하면 서로 그 안에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구조였잖아요. 에너지하고 곡물가가 올라가서 그런 겁니까? 예, 그 물가가 상승하는 요인들을 이제 부분별로 보면요. 에너지 가격 상승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에너지 가격이 전년 대비 한 40%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식품 가격은 한 10% 정도 올랐고요. 유로존이 물가 상승률 타겟으로 잡고 있는 게 약 한 2%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에너지 40, 네. 식품 10%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제조업 제품이나 뭐 서비스 제품 이런 것도 가격이 다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9% 가까운 물가 상승률이 나오게 된 거죠. 물론 이제 회원국 간에 물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로 간의 교역을 통해서 해결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느 지역이 제품이 싸고 어느 지역이 비싸고 이 차이에 의한 것이지 사실 물가가 상승하는 이것을 상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회원국에서 굉장히 심한 물가 상승률이 인플레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반면에 이제 국가별로 산업 구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수요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국가별로 물가 상승률도 격차도 많이 발생하는 그런 배경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비자 물가는 지금 9%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인데 독일 생산자 물가 이런 건 벌써 두 자릿수대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예. 향후에는 소비자 물가에 그게 반영이 된다라고 보면 하반기에도 물가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게 지금 합리적인 거죠? 예, 사실 지금 에너지 가격에 의해서 이 물가 상승이 발생을 했는데 비록 이제 에너지 가격이 약간 좀 근래에 하락을 하긴 했어요. 네. 하지만 그게 뭐 급적인 어떤 반전을 이룬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물가 상승은 올해 하반기까지 이제 계속 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약간 좀 비경제적인 요인이긴 한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이제 종결되느냐, 어떻게 이제 출구를 찾느냐에 따라서 이 물가 상승률에도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건 그냥 끝나기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씀이잖아요. 일단 에너지 가격이 진정이 돼야지 물가 상승률이 좀 꺾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 좀 해결된다 하더라도 지금 유럽 입장에서는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줄이는 조치를 이제 추진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공급 충격이 어쨌든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수준은 아니더라도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물가가 높은 상황이 계속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게요. 안 그래도 그 유럽의 빵 공장이라고 했던 우크라이나에서 내년에 혹여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수확량은 평년 대비 한 절반밖에 안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나마도 수출길 열린 지 뭐 하루밖에 안 됐습니다만 이번에 ECB가 이런 결정을 하는 건 우리는 경기 침체를 각오하고라도 물가에 불을 꺼야겠다 이런 결정이라고 하는데 경기 침체, 물가 다들 지금은 물가에 올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 유럽이 경기 침체를 우려하면서도 물가를 잡는다. 경기에 대한 우려도 있다는 얘기네요. 예, 사실 지금 상황으로서는 물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경기 사실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제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만 그걸 감수하고라도 물가를 잡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가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유럽 중앙은행은 미 연준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미 연준 같은 경우는 통화 정책의 목표가 크게 보면 세 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
고용 확대, 그다음에 물가 안정, 그다음에 장기적인 저금리 유지에서 투자를 활성화하는 뭐 이런 복합적인 어떤 그런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정책 목표가 단 하나입니다. 물가 안정입니다. 그래서 이 물가 안정을 충족시킨다는 전제하에 다른 경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거나 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단 하나의 정책 목표인 이제 물가 안정도 달성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잡는 이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경기 하방 효과라고 할까요? 이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ECB 대응을 두고 좀 의문점이 있어요. 유럽도 국가별로 사정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도 보면 헝가리는 우리는 러시아산 가스 없으면 큰일 나. 우리는 그거 동의 못해. 이런 입장으로 튀어나가기도 하고 나라마다 사정이 다른데 ECB라고 하는 곳에서 금리를 올린다. 이것만 가지고 각국의 물가 사정을 한 번에 광범위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 좀 궁금한데요. 사실 이거는 유로존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인 때문에 통화 공동체를 이뤘고 계속 끌고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유로존이 19개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사실 EU 회원국은 27개국입니다만 그 안에서 19개국이 이제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국가들이 산업 구조, 그다음에 경제 구조, 그다음에 소득 수준, 그다음에 정책적인 어떤 선호도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반면에 이제 공동의 룰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현상들, 정책들을 이제 동질화를 추구하고 있긴 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다원화된 경제에서 단 하나의 통화 정책으로 경기를 조율한다는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통화 정책이라는 게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 사이클 경기라던가 아니면 대외적인 충격 이런 것들을 이제 조율할 수 있는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별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상황은.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감기약을 똑같이 복용을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한테는 과소 복용이 될 수 있고 네. 어떤 사람은 과대 복용이 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국가한테 딱 맞는 그런 통화 정책을 쓰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유로존의 평균 차원에서 통화 정책을 쓰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로존 국가들 중에서 특별한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의 비전통적 통화 정책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이런 조치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경제가 급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박하게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 중앙은행의 어떤 고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11년 동안 거의 제로금리, 저금리 시대를 이제 유지를 해왔는데 양적 완화를 해왔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긴축으로 선회하는 이런 시점에서는 더 어려움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ECB의 선택이라는 건 결국 이게 특효약이 될 거라는 기대라기보다는 우리가 조제약 받으러 처방전 받으러 갈 때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약국에서 일단 다 같이 범용할 수 있는 약을 먹고 급한 불이라도 꺼보자 이런 얘기군요.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EU에서 나라별로 상황을 좀 볼게요. 독일이라는 나라는 EU에서 경제의 리더잖아요. 독일하고 프랑스가 사실 그 오피니언 리더라고 볼 수 있는 나라들인데 이 나라도 우리하고 사정이 크게 달라 보이진 않습니다. 수출 많이 하는 나라니까 30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 성장률 전망치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에서 큰일 났을 때 독일이 지원하고 이런 사례들이 과거에 있었잖아요. 지금 남 걱정할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독일 경제 현재 어떻습니까? 독일 경제 상황 지표 위주로 좀 보시면요. 7월 4일 날 독일 정부에서 독일 통계청에서 무역 통계를 발표를 하는데 이제 7월에 발표한 건 사실 5월 통계치입니다. 그런데 독일이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을 했어요. 한 10억 달러 정도, 10억 유로 정도를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월별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온 거는 1991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91년 하면 독일이 이제 통일한 지 얼마 안 된 시절 경제가 좀 혼란했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동독을 업고 가느라 힘들었던 시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것인데 이걸 수출하고 수입을 따져보면은 수출 수입 둘 다 전월 대비 증가했어요. 그런데 수입이 굉장히 많이 증가해서 수출은 한 11% 정도
이제 상승을 했는데 증가했는데 수입이 한 27% 정도 증가합니다. 우리랑 진짜 비슷하네요. 예, 그 사실 결국에 에너지 가격 때문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10억 달러 정도의 무역 수지 적자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이게 5월 통계란 말이에요. 6월, 7월 보면 에너지 가격이 조금 이제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아마 다음 이제는 이제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굉장히 상징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독일 통계청에서 또 이제 2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하는데 0%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 분기 대비 0%가 나왔는데 1분기에 0.8%, 2분기에 0% 성장했으니까 결국은 성장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분기에는, 그러니까 3분기에는, 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굉장히 우려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독일의 올해 경제 성장 예측치가 바뀝니다. 벌써 작년 말에 성장률을 전망했을 때는 대략 한 4.6% 정도 독일이 올해 성장할 거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3월, 4월 들어서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니까 이제 2.4%로 하락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 분기에 만약에 마이너스 성장이 되면은 독일 경제 성장률이 올해 2% 미만 나올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2%라는 성장률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성장률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유럽 경제는 2020년 코로나 충격에서 회복하는 기조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높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독일 경제가 이제 어려움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독일 경제 잘 들여다 보시면은 굉장히 수출 위주의 경제라고 볼 수 있고요. GDP 대비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8% 정도 돼요. 근데 한국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보다도 더 강성 수출 지향적인 국가고 OECD 회원국 중에서 대미 무역 수지, 대중 무역 수지 동시에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는 몇 나라 안 돼요. 한국도 포함되는데 독일이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은 대미 무역 수자가 700달러 이상 흑자, 700억 달러 이상 흑자고요. 중국한테도 200억 달러 이상 흑자를 보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뭐 코로나 제로 정책이라던가 뭐 공급망 이 어느 정도 이제 지금 병목 현상 맞는 거 이런 것들이 독일 경제한테 이제 어려움을 이제 야기시킬 수 있고 또 독일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뭐 다른 유럽 국가 다 높습니다만 독일도 높습니다. 직거래잖아요. 거긴 관도 연결해 놓고. 그렇죠. 노드스트림 1, 2에서 이제 원은 이제 작동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독일은 러시아를 관리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나라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모든 에너지 플랜, 산업 정책 이런 것들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그게 러시아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훼손됐다는 거는 독일 경제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독일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가 이제 경제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잘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독일 경제의 펀더멘탈 자체는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국가 채무 비중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독일 경제가 아주 뭐 큰 경제 위기에 처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 내에서의 독일의 역할입니다. 독일 경제가 성장해야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의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고 그리고 경제 위기에 빠졌을 때 독일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큰데 이렇게 독일의 경기가 안 좋으면 독일의 유권자들도 독일이 유럽 경제를 이제 어느 정도 지원하기 위해서 나섰는데 굉장히 유보적일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영역에서 독일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역시 고간에서 인심 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교수님. 예, 맞습니다. 독일에서 공장이 팍팍 굴러가야 인근 나라에서 가서 일도 하고 그 자원도 수입하고 또 돈 벌어와서 독일 사람들이 돈도 좀 쓰고 이럴 텐데 그럼 이탈리아로 가볼까요? 이탈리아에서도 드라기 총리가 사임을 했어요. 우리 순서대로 보면 각국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게 분명히 감지가 되는 상황인데 남유럽의 국채금리가 폭등하고 있다. 또 남유럽의 재정 상황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도 되게 오랜만에 듣거든요. 우리 유럽 재정위기 뭐 피그스 국가들이다. 그때 언급했을 때 이후에 아주 오랜만에 듣는 얘기인데 이탈리아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탈리아에서 총리가 사임하는 거는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난 30년 동안 독일은 3명의 총리가 이제 나라를 이제 담당을 했고 그 중에 메르켈 총리가 16년 동안 했었죠. 그런데 이 30년
기간 동안에 이탈리아는 총리가 13명이었어요. 네. 메르켈 총리가 16년 기간 동안에 네. 이탈리아 총리가 재선 포함해서 9명이었어요. 그러면 만날 때마다 만약에 정상회담을 하면 그때그때 다른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탈리아는 왜 그렇습니까? 스캔들이 많은가요? 아니요. 저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각 사실 이제 유럽 국가들 대부분 다 내각 책임자를 네. 가지고 있고 이제 하원의 다수당이 이제 정부를 구성하는데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소수 정당이 좀 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그런 특징이 있고 상원과 하원이 뭐라고 할까요? 그 영향력이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대부분 다 하원이 더 강한 그렇죠. 그런 위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상원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하원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리스크 요인이 두 군데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요인들 또 이탈리아라는 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그 통일 정부를 구성한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길지가 않지 않습니까? 뭐 이런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볼 수가 있고요. 이 마리오 드라기 총리의 특징은 사실 유럽 중앙은행 총재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관료, 행정가, 경제학자 출신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총리를 전직 중앙은행장한테 맡긴다? 이거 생각해 보시면은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희한하네요. 예. 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그 테크노크랏 가버먼트라고 그러죠. 위기 관리 내각입니다. 경제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너무 안 좋고 정치인한테 총리를 맡겨서는 뭔가 이룩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총리를 맡게 되는 과거에 그리스 재정위기 때도 그리스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2월에 이제 총리가 되고 나서 여러 가지 민생 안정 대책들을 마련을 하는데 이제 의회 내에서 의견이 이제 일치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임 투표를 이제 요청을 했고요. 이 신임 투표에 대해서 여당을 형성하고 있는 이제 정당들이 아예 불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신임받지 못했다라는 어떤 그런 판단으로 인해서 이제 사임을 제출했고 이제 사직을 하게 된 건데 결국 이렇게 되면 이탈리아는 새로운 총리를 임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조기 총선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탈리아 경제로 넘으면은 이탈리아 경제의 가장 리스크 요인은 국가 채무 수준이 높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이전에 보면은 GDP 대비 한 134% 정도였어요. 네. 그런데 코로나19 당시에 이제 재정을 많이 풀 수밖에 없었거든요. 사실 이탈리아가 코로나 위기에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유럽 국가이죠. 그러면서 국가 채무가 160% GDP 대비 급증했네요. 급증했죠. 네. 그러니까 한국의 거의 4배에 가까운 수준이죠. 근데 이런 국가의 특징이 국채 금리가 낮게 유지되는 한 별 문제가 없어요. 일본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국채 금리가 일단 뛰게 되면은 이자 부담을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재정 위기로 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되거든요. 2012년 유럽 재정 위기 때 한번 네. 발생했고요.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발생했고 또 이제 2022년 발생하는 거죠. 그럼 요 발생하는 트리거를 보면은 그리스 재정 위기였고요. 2020년 코로나였고요. 2020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죠. 그래서 뭔가 외부적으로 충격이 있을 때마다 이탈리아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일어나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보면은 결국은 EU 차원에서 많이 해결을 합니다. ECB가 개입을 하거나 유럽 차원에서 구제기금 또는 공동의 뭐 코로나 기금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왔는데 지금 이제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조금 내려갔어요 다시.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다시 위로 튄다면 그때는 EU 차원에서 유럽 중앙은행 차원에서 다시 개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개입을 해야 하는데 그들도 지금 다 자기 코가 석자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래요. 그 이탈리아 상황을 보면 그냥 교수님께서 이렇게 경제학적으로 쭉 풀어주셨는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깔아놓은 외상이 너무 많다. 근데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 경제 상황이 그래서 외부에서 약간만 충격이 있어도 이게 굉장히 흔들린다는 느낌이 드는데 경기가 그렇다면 나라별로 앞서 말씀하신 독일은 외부 상황 때문에 본인들 체력은 괜찮지만 흔들리는 일시적인 상황일 수 있고 이탈리아 같이 뿌리가 좀 부실한 나라들도 있고 경기 상황의 격차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ECB가 이번에 변속 보호기구 TPI 프로그램 이런 걸 만든다고 하는데 변속 보호기구 이름이 어렵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영어로 하면 이제 트랜스미션 프로텍션 인스트루먼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트랜스미션이라는 이 용어의 번역을 이거 자동차 얘기 같아요, 꼭. 예, 전달 경로라고 번역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를 보호하는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ECB가 이제 물가 안정을 최우선 책무로 가지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통화 정책을 실시할 때 보면은 뭐 공개 시장 조작 정책이라든가 제할인율 정책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 금리가 기준 금리에 수렴하도록 이제 유도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 시장을 활용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금융 시장이라는 게 뭐 채권 시장이나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중에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가 국채 시장인데요. 이 국채 시장이 특정 국가 국채를 중심으로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ECB가 통화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조율하고자 하는 경로가 막히는 거예요.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전달 경로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 해당 국가의 국채를 매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매입할지 어느 정도의 양을 매입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과거에 2012년에 유럽 중앙은행이 유로존을 지키기 위해선 무슨 일이든지 ECB가 책무 안에서 다 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바가 있어요. 그러면서 유럽 재정 위기가 거의 종결 분위기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로서의 역할을 선언을 한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불분명하지만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유럽 중앙은행이 나서서 봉합을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죠. 신뢰를 주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지 뭐 우리로 치면 환매 조건부로 채권을 그렇게 할지 정말 단순히 매입을 해줄지 돈을 정말 꽂아줄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좌시하지 않는다. 위기까지 가게 두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그 한 해외 통신사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유로존의 경제가 1년 안에 경기 후퇴에 빠질 가능성이 거의 50% 가까이다.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는 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이 에너지발 경제 위기 이걸 직격탄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보더라고요. 유럽 경제 지금 상황을 보면 물가는 거의 10% 가까이 뛰고 에너지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들 보면 이게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 아닌가요? 예,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문턱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경기 침체를 정의할 때 보면 2분기 이상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경우 네. 말하고 실제로 미국 경제가 이번에 그렇게 돼서 이게 진짜 경기 침체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이 논쟁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숫자는 그렇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니야. 아직까지 선언은 안 하고. 네. 예, 유로존 같은 경우 보면은 올해 1분기에 0.2% 성장했고요. 2분기 때 0.7%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전적으로 보면은 경기 침체는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경우 오히려 경기가 확장세를 보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미국에 비해서 유럽 경제가 좀 양호한 상황이냐? 또 그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게요.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되는 속도가 미국이 더 빨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은 여전히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서 어떤 수요 감소에 의한 효과가 좀 적게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경기가 예상치에 비해서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유로존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할 것도 이제 배제할 수가 없는데 또 노동시장 지표 많이 보잖아요. 근데 네. 유럽 같은 경우는 노동시장이 보호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잘 함부로 해고를 잘 못 그렇죠. 시키지 않습니까? 경기 여건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경기에 대해서 고용 지표가 이제 반응하는 게 느려요. 반응 속도가 느리군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 말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물가, 그다음에 산업 생산 지표, 그리고 잘 안 쓰는 지표이긴 하지만 선행 지표도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선행 지표를 보면은 뭐 구매자 관리 지수, PMI, 그다음에 경기 체감 지수 같은 거 보면은 하락세인 게 분명해요. 사실 이 지표들을 100이나 50 정도를 장기 평균선으로 보고 그 이상이면 경기가 확장세, 이하면 경기가 수축세 이렇게 보는데 지금 7월 들어서 100과 50 이하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행 지표로 보면 경기가 하락세로 가는 게 뚜렷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해서 보면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전 세계가 동시에 하고 있는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도 국내에서도 그런 논쟁이 있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성장률만 보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일단 다들 물가가 걱정인 거잖아요. 물가 잡고 그다음에 보자. 뭐 통화량을 조정하든. 그런데 ECB가 물가 때문에 우리 물가 이거 확실히 잡을 거야 라고 선언을 했으면 앞으로 행로는 좀 더 공격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큰 걸음으로? 일단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잡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이유는 지금의 물가 상승률 급등하는 것이 수요 과잉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공급 충격에 의해서 네.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각 국가별 국가 경제가 몸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일정 수준은 이게 통화 정책을 통해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ECB에서도 이제 흔히 말하는 매파와 비둘기파로 갈릴 수밖에 없고요. 이제 매파 같은 경우는 좀 더 긴축을 세게 해야 된다. 통화 긴축을. 반면에 이제 비둘기파는 좀 약하게 해야 된다. 이거 주장하는 건데요. 일단은 긴축을 하는 방향으로는 이제 확정은 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강도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이제 논의가 좀 아직 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이제 통화 정책은 이제 거버닝 카운슬이라고 하는 이제 정책위원회 결정하는데 네. 이 위원들 구성을 보면은 이제 ECB의 이사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의 총재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총재들 중에서도 보면은 성향이 다 다르겠네요. 그렇죠. 그런 거를 보면은 아직까지 좀 합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자신도 보면 성향이 공격적으로 돈을 걷어들이자 이쪽은 아니잖아요. 예, 아무래도 본인이 재무부 장관 출신이었고 IMF 총재를 했기 때문에 경기적으로 이제 좀 고려를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복잡한 변수가 얽혀 있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강달러에 물을 좀 타줄까 이런 기대를 해봤지만 이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외대 LT학부의 강유덕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9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발전